자, 오늘은 책 읽기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아주 작은 생각의 힘, 아주 작은 생각의 힘, 부제로는 최고의 변화를 만드는 7가지 행동 법칙, 오웨인 서비스 로리 갤러리 지음입니다. 자, 제1장 올바른 목표를 결정하라. 올바른 목표를 결정하라.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 그리고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라. 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목표로 향하면 성취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월요일 점심시간 사라는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고급 호텔의 업무용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선보일 신메뉴 자료로 가득하고 책상 위에는 총괄 주방장이 직접 요리한 신선한 바닷가재 파스타가 놓여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큰 유리벽이 있고 유리벽을 통해 프런트가 보입니다. 행복한 표정의 고객들이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며 서비스에 대해 질문하거나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손님들은 우수 식당으로 선정된 호텔 레스토랑에서 지역의 특산물과 유기농 재료로 요리된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벨이 울렸고 사라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 사라가 있는 곳은 그녀가 다니는 전문대학의 구내식당이었고 그녀의 앞에는 바닷가재 파스타가 아닌 반쯤 먹은 참치 스파게티가 놓여 있었습니다. 벨 소리는 오후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습니다. 사라가 기다리던 소리는 아니었죠.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수학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들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진도도 쉽게 따라갔으나 그녀는 항상 수학 수업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작년 수학 시험에 낙제한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재수강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는 내내 늘 그래왔듯이 수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사라는 결심이라도 한 듯 빠르게 식판을 정리하고 일어나 강의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앉았을 때 기존과는 조금 다른 수업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칠판에는 아무런 공식도 쓰여 있지 않았고 어떤 방정식도 통계도 문제를 풀어보라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 그 수업은 사라와 모든 수강생들에게 목표를 정해 단계를 밟아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수업이었어요. 사라는 수업 내용을 알고 나서 꽤 회의를 느꼈으나 기존의 수학 수업보다는 낫겠지라는 판단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내용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맨 처음 사라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녀의 인생과 정말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런 질문은 그동안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사라는 당황을 했어요. 하지만 문득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호텔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여행과 관광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자 하느냐는 질문에 바로 그것이라는 일종의 결심 같은 것이 생겼고 도전해야 할 자격증도 떠올랐어요. 호텔과 관광 관련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목표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었어요. 강의자는 계획이 상세할수록 더 좋다고 했죠. 그러더니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은 가수에 비유해 보라고 했어요. 가수는 그저 나는 지금부터 이 노래를 완벽하게 부를 거야 라고 선언하지는 않죠. 대신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부르죠. 사라는 큰 목표를 작은 덩어리들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라는 계획의 시작이 수학 시험 통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라가 가장 많이 연습하고 완벽해질 때까지 해야 하는 노래의 한 부분이 바로 수학이었어요. 수학에서 적어도 C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낙제할 것이죠. 열의에 타오른 그녀는 C 이상의 학점을 받기 위해 수학에 매진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며 수학 문제를 풀고 특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방정식과 확률에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그리고 이내 수학을 대하는 자세와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특히 그녀는 자신이 1시간 이상 집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나중에 행동 통찰팀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30분 동안 집중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어요.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5분 동안 쉬고 다시 30분 동안 집중하는 방식을 택했어요라고 말했죠. 반복되는 연습은 사라를 변화시켰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사라는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집으로 지난 시험 문제지를 가져왔어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복습을 했어요. 물론 수업에 빠지는 일도 없었고 각 수업의 중요성과 수업 내용과 호텔에서 일하는 자신의 꿈과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사라는 수학 과목에 B학점을 받았어요. 이로써 다음 단계인 자격증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러한 방법으로 효과를 본 것은 사라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19개의 단과를 갖춘 큰 전문대학에 다니는 9,000명의 학생들 중 하나였죠. 학생들을 변화시킨 것은 행동 통찰팀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엔젤라 더커워스 교수와 그녀의 저명한 심리학자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과의 협업으로 창안한 방법이었죠. 우리는 차별화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많은 실험을 했고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얼마만큼 동기부여가 되며 목표와 과정 설정에 도움되는지를 확인을 했어요.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죠. 우리가 이끌어낸 변화는 학생들을 학과 과정에 집중하게 하고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어요. 낙제를 받은 과목을 재수강하고 착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10%나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잘게 나눈 단계들마다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단계별 목표가 생겼죠. 그들은 큰 꿈을 꾸라는 말이 아니라 다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이었죠. 목표를 이루고 성취하고 싶다면 필요한 작은 단계들을 떠올리기 전에 그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실제적인 기술을 알려주기 전에 스스로에게 목표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들을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다음 장과도 연결되는 목표 설정의 3가지 황금 법칙을 먼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정말로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것이 웰빙에 도움되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고 명확한 대상과 기한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새해 목표처럼 장황하고 긴 여러 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명확히 한 다음 목표 달성까지의 기한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 단계를 거쳐 목표로 향하면 성취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자, 올바른 목표를 선택하라. 자, 더운 여름 아침에 산책 중인 당신에게 낯선 여성이 다가와서 $20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후 5시까지 이 돈을 당신 스스로를 위한 선물을 사는 데 쓰라는 이례적인 제안을 합니다. 말을 끝낸 그녀가 호련히 자리를 뜨고 당신은 이제 무엇을 살 것인지에 대한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이제 상황을 조금 바꾸어 보죠. 같은 사람이 다가와서 $20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인을 위해 이 돈을 쓰거나 기부하라고 합니다. 연구원인 딘 아크닌 노트는 캐나다의 밴쿠버와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에서 다소 황당무계한 이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 사람들이 구입한 다양한 종류의 물품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라고 했을 때는 귀걸이나 커피 등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사라고 했을 때는 조카를 위한 장난감을 구입하거나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친구들을 위해 음식과 커피를 샀습니다. 사실 연구원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구입 물품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른 행복지수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건네기 전에 피실험자들에게 현재의 행복지수에 대한 질문을 했고 돈을 쓰고 난 뒤에도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때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행복감은 주어진 금액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든 $20든 차이가 없었죠. 연구원들에게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5,000의 보너스를 받았는데 스스로를 위해 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거나 기부를 한 사람의 행복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사회적 지출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높은 행복지수가 따라왔습니다. 이는 보너스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지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앞선 실험에서 처음 돈을 쓰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죠. 흔히 조용한 교회의 큰 저택을 꿈꾸지만 사실은 교회에 살면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피곤해질 수가 있죠. 일상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하며 고급 제품을 사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휴가나 휴일의 행복한 경험이 하루를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컴퓨터나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재밌다고 하지만 조사 결과 누군가를 만나고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더 행복감을 느꼈죠. 그러므로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과 주관적 안녕은 전 세계 정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웰빙에 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모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조사 자료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를 바탕으로 당신의 웰빙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개요를 짜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려 할 때 어떤 웰빙의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선 밝히자면 돈은 이 리스트에 없습니다. 수입이
웰빙과 관련이 없지는 않지만 여러 조사 결과 웰빙 지수를 높여주는 것이 돈은 아니었죠. 당신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수입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과 돈을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돈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목표가 지속적으로 삶의 웰빙과 안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5가지의 중요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라. 두 번째, 활발하게 건강하게 살아라.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네 번째, 더 호기심을 가져라.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웰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종교적인 모임이나 스포츠 클럽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들은 높은 행복 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왜 실직이 웰빙을 방해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업이 있을 때에도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웰빙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사장과의 관계가 10% 정도 좋아지면 30%의 연봉 인상과 비슷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직장 또는 개인 생활에서 단단한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며 예상보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행동 통찰팀이 30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148개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나 높은 사회 속 생존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매일 15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를 더 깊고 넓게 확장시킬수록 건강해지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목표를 정하는 데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 중 하나는 건강과 웰빙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더 많이 유의할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는 사람들은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의학 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웰빙 지수는 심장질환이나 수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도 낮아지고 걸리더라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집니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근로자들은 업무에 대해 훨씬 보람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임합니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자신의 건강이 걱정된다면 당장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건강해지려면 더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웰빙과 스트레스 저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영국에서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처방받기도 하는데 특히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외부 활동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권유됩니다. 또한 이런 활동은 엔돌핀 분비와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포함하고 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이러한 장점들은 모두 발휘되어 활동량에 따라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목표에 대해 되짚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웰빙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배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도구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보통은 무언가를 더 잘 배우기 위해 배우고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며 승진을 위해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배운다는 것의 영향력은 웰빙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아이의 인지 및 사회 능력 개발에 큰 역할을 하기에 많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식 교육에 열의를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라면서 배움에 대한 열정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 나이가 들어 배움의 길에 접어들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 낙관적 태도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음악적 소양을 위해 악기를 배운다거나 멋진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우거나 요리 수업을 듣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직장 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웰빙으로 가는 또 다른 중요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행동 통찰팀 역시 팀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도록 장려합니다. 업무를 위해 코딩을 배우거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투자하거나 팀 전체가 새로운 마케팅 기술을 배우는 등 개인의 기술 발달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웰빙과 관련하여 조언해줄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바로 호기심입니다. 쉽게 말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입니다. 이는 마음 챙김, 마인드펄리스와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연구 결과 감각과 사고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프로그램을 2-3개월 정도 수강했을 경우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은 수년간 지속됩니다. 웰빙과 호기심의 관련성은 다양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이를테면 녹색으로 가득한 숲이나 산에 들어가거나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궁금하다면 산과 바다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목표를 정해보세요. 행동 통찰팀이 유독 힘든 장애물 훈련을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각 훈련들이 흥미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활동은 신체적인 활동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함께 수행하고 극복하면서 잊히지 않는 경험으로 남습니다. 팀을 이루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각자의 경험을 살려 한 부분을 맡아 팀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목표 설정과 연결하면 호기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경험을 포함시키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소비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소비하여 누군가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역단체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 또한 행복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주체의 사망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댄 길버트는 타인을 돕는 것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눔의 영향력은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돈을 나눈다는 것은 물리적,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의에 대해 타인이 알아주고 응답할 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쉽게 말해 나눔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나눔을 한 당사자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노인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줍시다. 그런 뒤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 재능을 기부해 봅시다. 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시다.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과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팀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타인과의 나눔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가는 기회나 기부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것들은 웰빙과 의욕 충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웰빙과
웰빙을 향상시키는 요소들에 대해 조금은 개념이 잡혔을 것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해 봅시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것도 정하는 것도 자신이므로 자신을 기준으로 써봅니다. 이때 모든 목표들을 단번에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주의력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